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긴 시간 동안 아주 특별하고도 쓸쓸한 역사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 나레이터입니다. 30대의 초입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니 영원할 것 같던 많은 것들이 변하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려했던 청춘의 한 자락이 지나가는 것처럼 한 시대를 호령했던 거대한 왕국 역시 소리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곤 하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삼국시대의 그 어떤 나라보다 뜨겁고 찬란했지만 동시에 가장 처절하고 아프게 허물어졌던 한 나라, 바로 백제의 700년 여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백제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나요? 교과서에서 보았던 화려한 백제 금동대학로의 섬세한 문양, 혹은 부여 낙화암에서 떨어졌다는 삼천궁녀의 슬픈 전설 같은 것들이 먼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승자의 기록에 가려져 늘 패망한 나라, 비운의 왕국이라는 쓸쓸한 프레임 속에 갇혀있던 이름 백제. 하지만 제가 박물관의 어두운 조명 아래 홀로 빛나는 백제의 유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을 때 그 안에서 느껴진 것은 패배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앞서갔던 이들의 세련된 감각이었고, 거친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개척자들의 호방한 기상이었으며, 거듭되는 위기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단단한 자존심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한반도의 중심을 흐르는 한강 유역에서 한 나라가 조용히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라는 거대한 폭풍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온 젊은 개척자들, 그리고 그들을 이끈 온조. 그들이 한강변의 터를 잡고 십제라는 작은 이름으로 시작했을 때 누구도 이 나라가 훗날 동아시아의 바다를 지배하는 거대한 해상 제국이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백제는 삼국 중 가장 먼저 전성기의 꽃을 피운 나라였습니다. 북쪽의 거인 고구려를 뒤흔들고 중국의 요서 지방과 대륙을 거쳐 일본 열도까지 문화와 무역의 길을 열었던 그야말로 고대의 선진국이자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지였죠. 하지만 영원한 빛은 없는 법일까요? 한강의 풍요로움 속에서 피어난 백제의 영광은 동시대 가장 강력한 군주였던 고구려 장수왕의 칼날 앞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한순간에 수도 한성이 함락되고 왕이 사로잡혀 처형당하는 믿기 힘든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나라가 통두리째 뽑혀나가는 듯한 절망 속에서 백제인들은 가슴에 피눈물을 삼키며 남쪽으로 또 남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웅진의 험준한 산세 속에 숨어 귀족들의 칼날을 견뎌내야 했고, 사비의 넓은 들판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토 회복과 중흥을 꿈꾸었습니다. 성왕의 비장한 결단으로 국호까지 남부여로 바꾸며 다시 일어서려 했던 그 순간, 믿었던 동맹국 신라의 잔인한 배신은 백제의 심장에 다시 한번 깊은 비수를 꽂았습니다. 관산성에서 차갑게 식어간 성왕의 시신을 마주했을 백제인들의 분노와 슬픔은 얼마나 깊었을까요? 그 복수심과 생존을 향한 열망은 마지막 왕, 의자왕대에 이르러 신라를 멸망의 문턱까지 몰아붙이는 거대한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불꽃이 너무나 강렬했던 탓인지 정점의 순간에 백제는 자신들도 모르게 찾아온 어둠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신라와 당나라가 손을 잡은 18만 나당연합군의 거대한 파도가
백제의 국경을 조여올 때 조정은 내분으로 얼룩져 있었고 외교적으로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660년. 우리는 황산벌에서 가족들의 목숨을 제 손으로 거두고 전쟁터로 향했던 계백 장군의 처절한 뒷모습을 기억합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임을 알면서도 이미 기울어진 국가의 운명 앞에서도 백제의 군사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5천 명의 결사대가 5만 명의 신라 대군을 4번이나 격파하며 뿜어냈던 그 마지막 투호는 백제가 세상에 남긴 가장 뜨거운 자존심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비성이 불타오르고 의자왕이 당나라 군대 앞에 무릎을 꿇으며 700년의 사직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지만 백제인들의 숨결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사라진 폐허 위에서 다시 한번 조국을 살리겠다며 일어났던 부흥운동의 처절한 몸부림까지 백제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긴 이야기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고단했던 개국의 역사부터 세상을 뒤흔든 황금기, 뼈아픈 패배와 눈물겨운 재기, 그리고 마지막 황산벌의 불꽃이 꺼지기까지의 과정을 총 8장에 걸쳐 하나씩 짚어갈 것입니다. 자극적인 연출이나 귀를 현혹하는 배경음악은 잠시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그저 제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시대를 살다간 구체적인 인간들의 고민과 선택, 그들의 열정과 슬픔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에 박제된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새겨진 누군가의 치열했던 삶의 흔적이죠. 30대인 제가 지금의 삶을 치열하게 고민하듯 2000년 전 한강변에서, 웅진의 산속에서, 사비의 벌판에서 나라의 미래를 고민했던 그들의 마음을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잃어버린 왕국, 그러나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흐르고 있는 백제 700년의 거대한 서사시, 그 첫 페이지를 지금 시작합니다. 지도를 펼치고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한강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지금은 거대한 빌딩 숲과 도로로 둘러싸인 이 강줄기가 2000년 전에는 한 새로운 운명을 품고 흐르는 거대한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백제의 거대한 700년 서사가 바로 이 물줄기 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백제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필연적으로 북쪽의 거대한 나라인 고구려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백제의 시조 온조는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아들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주몽의 아내인 소선호의 아들이었죠. 고구려라는 촉망받는 신생 국가의 핵심 세력이었던 이들이 왜 정든 고향을 떠나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남쪽으로 향해야 했을까요? 역사는 그것을 권력의 이동과 생존을 위한 탈출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기 전 북부여에서 낳았던 친아들 유리명이 아버지를 찾아 고구려로 내려오면서 소선호와 그녀의 두 아들인 비류와 온조의 입지는 하루아침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후계 구도에서 밀려난 자에게 남은 선택지는 굴복하거나 혹은 스스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젊은 개척자 온조와 비류는 어머니 소선호와 함께 자신들을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 남쪽으로 향하는 거대한 여정에 오릅니다.
아직 거친 야생의 땅이었던 한반도 중부 지역을 향해 내려오던 그들의 발걸음은 마침내 한강 유역에 다다릅니다. 이때 두 형제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형인 비류는 바다와 가까워 교역이 용이하고 소금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미추홀, 지금의 인천 연안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반면 동생인 온조는 한강을 끼고 있으면서도 비옥한 토지와 천혜의 방어 지형을 갖춘 한산 아래 지금의 서울 송파 일대인 위례성의 터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제의 생각은 갈라졌고 무리도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두 사람, 나아가 두 집단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비류가 택한 미추홀은 바닷바람이 세고 땅에 소금기가 많아 농사를 짓기에도 사람이 정착해 살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반면 온조가 택한 위례성은 한강이라는 거대한 젖줄이 흐르고 평야가 넓어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결국 미추홀로 갔던 비류의 백성들은 굶주림과 고통에 시달리다 한강 유역의 위례성을 찾아와 온조의 풍요로운 삶을 보고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비류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미추홀의 백성들은 모두 온조의 위례성으로 흡수되었습니다. 처음 온조가 10명의 신하들과 함께 나라를 세웠을 때 그 이름은 열십자를 써서 십제였습니다. 10명의 보필을 받아 세운 나라라는 소박한 뜻이었죠. 하지만 비류의 세력까지 따뜻하게 품어안고 백성들이 늘어나자 온조는 백성들이 즐겨 따랐다는 뜻을 담아 나라의 이름을 백개를 뜻하는 백제로 바꿉니다. 소국으로 시작했지만 더 많은 이들을 포용하여 거대한 나라로 나아가겠다는 젊은 군주의 웅대한 포부와 자신감이 묻어나는 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강 유역은 주인 없는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남쪽에는 수십 개의 작은 부족 국가들이 느슨한 연맹을 맺고 있던 거대한 세력 마흔이 존재하고 있었죠. 백제는 초기에 이 마흔의 맹주였던 목지국에 고개를 숙이고 조공을 바치며 그들의 그늘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힘을 키워야 했습니다. 온조왕은 매우 영민한 정치가였습니다. 마흔의 눈치를 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한강의 농업 생산력을 극대화했고 말갈과 같은 북방 유목민들의 잦은 침입을 단단한 방어선으로 막아내며 내실을 다졌습니다. 웅크리고 때를 기다리는 법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온조가 뿌린 씨앗은 백제의 토양 속에서 단단하게 자라났지만 주변의 토착 세력과 마흔의 쟁쟁한 소국들 사이에서 백제가 진짜 국가다운 면모를 갖추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과 강력한 내부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온조 사후, 백제는 한동안 역사 기록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정체기를 겪습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혼란과 주변 세력의 압박 속에서 아직은 부족 연맹체의 성격을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루하고 위태로운 침묵을 깨고 등장한 인물이 바로 백제 제8대 왕, 고이왕입니다. 만약 온조왕이 백제라는 건물의 주춧돌을 놓은 사람이라면 고이왕은 그 위에 굳건한 벽을 세우고 지붕을 올려 완벽한 국가의 형태를 조각한 냉철한 설계자였습니다. 3세기 중반 고이왕이 즉위했을 때의 백제는 안팎으로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륙은 위, 촉, 오3국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대혼란기였고 그 혼란의 불씨는
한반도 서북부에 자리 잡고 있던 낙랑군과 대방군 같은 중국계 군현 세력을 통해 백제에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외부의 위협이 커질 때 내부가 단단하지 못하면 나라는 순식간에 와해되기 마련입니다. 당시 백제는 여전히 각 부족의 족장들이 강한 독립성을 유지하며 왕권을 견제하는 느슨한 구조였습니다. 고이왕은 직감했습니다. 부족장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이 약육강식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고이왕은 대담하고 정교한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걸음은 지배층의 서열과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라의 대소사를 관장할 6명의 최고 책임자, 즉 육자평 제도를 신설합니다. 왕명을 전달하는 좌평, 재정을 담당하는 좌평, 군사를 이끄는 좌평 등 역할을 명확히 분담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는 부족장들이 제멋대로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하던 시대를 끝내고 왕을 정점으로 하는 관료 체제가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했습니다. 뒤이어 고이왕은 관리들의 등급을 16단계로 세분화한 16관등제를 도입하고 등급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옷의 색깔을 보라색, 붉은색, 푸른색 등으로 엄격하게 구분하는 공복 제정을 실시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의 계급과 제복을 정비한 것인데 이는 단순히 옷차림을 통일한 것을 넘어 조정을 바라보는 백성들과 귀족들에게 누가 위이고 누가 아래인지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각인시키는 강력한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관료 집단이 마침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이왕의 개혁 중 가장 위대하고 냉철했던 부분은 바로 법과 제도의 완성, 즉 율령 반포였습니다. 고이왕은 나라의 법을 엄히 세워 강제력을 갖추었습니다. 관리가 뇌물을 받거나 재물을 훔치면 그 액수의 3배를 배상하게 하고 평생 감옥에 가두었으며 전쟁에서 패하거나 항복한 장수는 사형에 처하는 등 엄격한 기강을 확립했습니다. 법 앞에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가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귀족들의 사적인 권력을 억누르고 오직 왕의 법만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입니다. 내부를 칼날처럼 벼려낸 고이왕은 시선을 밖으로 돌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목지국을 비롯한 마흔의 눈치를 보던 나약한 소국이 아니었습니다. 고이왕은 군사력을 동원하여 한강 유역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고 중국 군현인 대방군과의 치열한 외교전과 전투를 통해 영토를 북쪽으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한강 전체를 완벽하게 통제하게 된 백제는 이제 한반도의 중심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소국 10제에서 출발해 한강의 비옥함을 자양분 삼아 성장한 백제, 그리고 고이왕의 냉철한 법과 제도의 설계를 통해 마침내 뼈대를 세우고 고대 국가로서의 완전한 진화를 이뤄낸 이 왕국은 이제 한반도를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체제가 정비되고 왕권이 강화되자 백제인들의 가슴속에는 더 거대한 영토와 영광을 향한 열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망은 멀지 않은 미래에 백제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뜨거운 태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찬란한 황금기, 바다를 지배하고
고구려의 심장을 겨누었던 전성기의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국가의 뼈대를 단단히 세운 고이왕의 시대가 지나고 백제의 대진은 다음 단계의 도약을 준비하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왕권은 안정되었고 한강 유역의 풍요로움은 창고마다 곡식을 가득 채웠으며 정비된 관료제는 왕의 명령을 조국의 가장 변방까지 자로 잰 듯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제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정세는 결코 이 평화를 오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4세기 대륙은 이른바 516국 시대라는 미증유의 대혼란기로 접어들고 있었고 북방의 강자 고구려는 미천왕과 고국원왕을 거치며 덩치를 키워 남쪽을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언제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찾아오는 법이죠. 사방에서 거친 파도가 몰아치던 4세기 중반인 346년 백제의 제13대 군주로 한 남자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의 이름은 근초고왕. 백제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찬란했던 황금기를 개척하고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바다를 하나의 거대한 무역망으로 엮어낸 불세출의 정복군주였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부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영토를 확장하여 백제를 삼국의 중심에 세우는 것. 그것이 그가 부여받은 시대적 소명이었습니다. 근초고왕이 가장 먼저 단행한 것은 내부의 완벽한 결속이었습니다. 고이왕이 세운 16관 등제와 육자평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왕위를 형제 세습에서 직계 아들이 물려받는 부자 세습으로 확립했습니다. 이는 왕권이 귀족 세력의 간섭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절대적인 위치에 올랐음을 의미했습니다. 내정을 완벽하게 장악한 근초고왕은 비로소 고개를 들어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온조왕과 고이왕도 다 이루지 못했던 거대한 영토에 대한 갈증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남쪽의 마한 잔존 세력이었습니다. 당시 전라도 일대에는 여전히 독립적인 세력을 유지하던 마한의 소국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근초고왕은 친히 대군을 이끌고 남진을 개시합니다. 백제의 철기군과 일사불란한 보병부대는 마한의 소국들을 차례로 격파하며 진격했습니다. 전라남북도 일대의 기름진 평야지대가 차례로 백제의 영토로 편입되었고 남해안에 이르는 넓은 영토가 백제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로써 백제는 한반도 서남부의 풍요로운 곡창지대를 완벽하게 확보하게 되었고 이는 곧 거대한 인구와 막강한 경제력 그리고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남쪽의 우환을 완전히 제거하고 국력을 배로 키운 근초고왕의 시선은 이제 자연스럽게 북쪽 고구려의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고국원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북방 선비족 전연의 침략으로 수도가 함락되고 미천왕의 무덤이 도굴당하는 등 극심한 수모를 겪은 후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해 남쪽으로 눈을 돌리던 상황이었습니다. 필연적으로 한반도의 패권을 두고 백제와 고구려 두 거인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거죠. 369년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고구려 군사 2만 명이 백제의 북쪽 국경인 치양성을
기습 공격한 것입니다. 하지만 근초고왕은 이미 고구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자 금구수를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반격에 나섰습니다. 백제군은 고구려군의 보급로를 끊고 허점을 찌르는 탁월한 전술로 고구려 대군을 완벽하게 격파합니다. 이 전투에서 사로잡은 고구려 군마만 수백 필에 달할 정도로 백제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기세를 올린 근초고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세에 몰린 고구려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북방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역사에 남을 대담한 결단을 내립니다. 371년 가을 근초고왕은 태자 금구수와 함께 정예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고구려의 심장부인 평양성으로 진격합니다. 한강을 출발한 백제의 군사들은 거침없이 북상하여 대동강을 건넜고 고구려의 요새인 평양성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고구려 역사상 이토록 치명적인 남방 세력의 기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고구건왕은 다급히 성문을 열고 나와 직접 군사를 지휘하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평양성 성벽을 사이에 두고 양국의 운명을 건 처절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전투의 한가운데서 역사적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날아오는 화살과 함성 속에서 백제 군사들이 쏜 날카로운 화살 한 발이 고구건왕의 몸에 깊숙이 박힌 것입니다. 왕이 쓰러지자 고구려군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고 결국 고구건왕은 전장에서 치명상을 입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북방의 천자라 자부하던 고구려의 왕이 백제의 칼날 앞에 전사한 이 사건은 삼국의 역학관계를 완전히 뒤흔든 대사건이었습니다. 백제는 고구려의 자존심을 짓밟았고 대동강 유역까지 세력을 확장하며 명실상부한 삼국 최고의 패권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초고왕의 위대함은 단지 땅을 넓히고 전쟁에서 이긴 정복군주라는 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영토 확장만을 쫓는 무장이었다면 백제의 황금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초고왕의 진짜 진면목은 광활한 영토를 바탕으로 전개한 거대한 해상 네트워크의 구축에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바다의 중요성을 간파한 해양 지전략가였습니다. 남쪽으로 전라도 남해안을 확보하고 북쪽으로 대동강 유역까지 손에 넣은 백제는 황해를 완전히 자신들의 앞마당, 즉 내해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근초고왕은 강력한 수군을 육성하여 황해의 해상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대륙과 일본 열도를 잇는 거대한 해상 무역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당대 중국의 요서 지방에 백제가 진출하여 고유의 통치 기관인 백제군을 설치했다는 요서 경략설은 당시 백제의 해상 영향력이 대륙의 해안가까지 깊숙이 미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백제의 배들은 중국의 선진 문물과 비단, 도자기 등을 가득 싣고 한강의 한성으로 들어왔고 다시 이 문물에 백제 고유의 세련된 기술과 예술성을 더해 일본 열도로 수출했습니다. 당시 낙후되어 있던 일본해에 있어 백제는 단순한 이웃나라가 아니라 동경하고 우러러봐야 할 선진 문화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초고왕은 일본 왕실의 유학자인 아즈키와 왕인을 보내 천자문과 논어를 전수하며 학문과 사상의 씨앗을 뿌려주었고
도자기 기술자, 철기 제조 기술자, 길쌈 기술자 등을 대거 파견하여 일본의 고대 문명인 아스카 문화의 기틀을 닦아주었습니다. 이 시기 백제와 일본의 긴밀하고도 특수한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유물이 바로 지금도 일본 이소노카미 신궁에 보관되어 있는 칠지도입니다. 6개의 가지가 어긋나게 뻗어나와 총 7개의 칼날을 가진 독특하고 신비로운 형태의 이 칼의 표면에는 금으로 정교하게 새겨진 글씨가 남아 있습니다. 백제왕이 외왕을 위해 만들었으니 후세의 길이 전하라는 내용의 명문은 당시 백제가 일본의 선진 철기 기술을 전수하며 상위 국가로서 문화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생생하게 증명합니다. 근초고왕의 치세 아래 백제는 사방이 뚫린 바다를 통해 호흡하는 열린 국가였습니다. 한성의 조정에는 중국의 학자와 관료, 일본의 사신, 그리고 남방의 무역상들이 드나들며 활기를 띠었습니다. 백제인들은 세련되었고 부유했으며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 시기 근초고왕은 박사 고흥에게 명하여 백제의 장구한 역사를 기록한 사서인 서기를 편찬하게 합니다.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은 국가의 자부심이 정점에 달했을 때만 가능한 대업입니다. 백제는 이제 스스로를 세계의 중심이라 믿으며 고유의 천하관을 정립해 나갔던 것입니다. 한강변의 작은 성읍에서 시작된 백제는 온조의 개척 정신과 고이왕의 치밀한 법치 위에 근초고왕이라는 거인의 날개를 달고 마침내 동아시아를 호령하는 거대한 고대 제국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전 벌판을 달리는 철기군의 말발굽 소리와 황해의 푸른 파도를 가르는 수많은 무역선의 돛 가득히 백제의 영광이 넘실거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가혹하게도 영원한 정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깊어지는 법이죠. 평양성에서 왕을 잃고 절치부심하며 칼을 갈던 북방의 거인 고구려는 백제가 바다 너머의 영광에 취해 있을 때 조용히 어둠 속에서 복수의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백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가장 참혹하게 백제의 심장을 겨누며 다가오게 됩니다. 찬란했던 황금기를 지나 한성의 하늘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왕국이 최대의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격동의 이야기는 다음 장으로 이어집니다. 바다를 지배하고 고구려의 심장 평양성까지 뒤흔들었던 근초고왕의 눈부신 황금기는 백제인들에게 영원할 것만 같은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한성의 왕궁은 매일같이 동아시아 전역에서 몰려든 사신과 상인들로 붐볐고 한강 유역의 풍요로움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잔인하게도 한 나라가 영광의 정점에 서서 방심하는 그 순간 거대한 반작용을 준비하곤 합니다. 백제가 바다 너머의 영광과 화려한 문화에 취해 있을 때 북방의 거인 고구려는 평양성에서 전사한 고국원왕의 피 묻은 의복을 보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패배의 굴욕을 뼈에 새긴 고구려는 소수림왕을 거치며 내부를 칼날처럼 벼렸고 마침내 광개토대왕이라는 불세출의 정복자가 등장하면서 백제를 향한 거대한 복수의 서막을 올립니다. 광개토대왕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백제의 북방 전선을 무참히 부수며 남하했습니다. 백제의 요충지였던 관미성이 함락되고 한성이 포위되는 등 백제는
근초고왕 사후 급격하게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신왕이 고구려왕 앞에 무릎을 꿇고 영원한 노객종이 되겠다며 눈물의 맹세를 해야 했을 정도로 백제의 자존심은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은 장수왕은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며 본격적인 남진 정책을 천명합니다. 고구려의 거대한 그림자가 한강 유역을 완전히 집어삼키기 위해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위태로운 운명의 기로에서 백제의 제21대 왕으로 즉위한 인물이 바로 괴로왕입니다. 괴로왕이 마주한 백제는 겉으로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속으로는 심각하게 골병이 들어있던 상태였습니다. 잇따른 고구려와의 전쟁 패배로 왕권의 권위는 떨어졌고 해자평을 비롯한 명문 귀족들은 왕실을 보필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며 왕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괴로왕은 추락한 왕권을 다시 세우고 고구려의 압박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왕실의 권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거대한 대토목 공사를 계획했고 무리하게 왕족들을 요직에 배치하며 귀족들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진적인 조치는 오히려 귀족들의 반발을 샀고 민심을 이반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때 고구려의 장수왕은 백제의 이러한 내부 분열과 괴로왕의 심리적 약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힘으로만 한성을 함락하기에는 백제의 방어선이 만만치 않다고 판단한 장수왕은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치명적인 스파이 작전을 구상합니다. 그 작전의 중심에 선 인물이 바로 고구려의 승려, 도림이었습니다. 도림은 승려의 신분이었지만 사실은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고 정세를 읽는데 탁월한 고구려 최고의 첩자였습니다. 도림은 장수왕의 명을 받고 죄를 지어 쫓겨난 망명객으로 위장하여 백제의 수도 한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괴로왕이 바둑을 광적으로 좋아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알아내죠. 도림은 신들린 바둑 실력으로 소문을 내어 마침내 괴로왕의 부름을 받아 대궐로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괴로왕은 도림의 정교하고 수려한 바둑 솜씨에 단숨에 매료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시간들이 늘어날수록 괴로왕은 도림을 단순한 바둑 동물을 넘어 자신의 깊은 고민을 털어놓는 유일한 직위이자 최고의 책사로 신임하게 됩니다. 덫은 이미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림은 바둑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괴로왕의 허영심과 조바심을 자극하는 치명적인 독설을 부드러운 목소리로 건넵니다. 대왕 전하, 백제는 사방이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대국인데 어찌하여 왕궁과 도성의 모습은 이토록 허름하고 초라합니까? 이웃 나라들이 전하를 경외하게 하려면 마땅히 왕의 권위에 걸맞은 웅장한 궁궐을 짓고 조상의 무덤을 거대하게 정비하며 강물을 막아 제방을 쌓아 대국의 위엄을 만천하에 보여주셔야 합니다. 추락한 왕권과 귀족들의 견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던 괴로왕에게 도림의 감언이설은 구원의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거대한 건축물을 통해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고 싶었던 괴로왕은 도림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날 이후 백제 전역에는 가혹한 대토목 공사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웅장한 새 궁궐을 짓기 위해 전국의 값비싼 목재와 석재가 한성으로
징발되었고 백성들은 농사철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동원되어 한강을 따라 거대한 둑을 쌓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웅리하 한강에서 돌을 캐내어 선왕들의 무덤을 거대하게 보수하는 작업까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국고는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고 쉼없는 강제 노역에 시달린 백성들의 원망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귀족들 역시 무리한 공사로 자신들의 사유지와 노비가 동원되자 왕실의 등을 돌렸습니다. 나라의 기둥이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을 때 스파이 도림은 목적을 달성했다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밤을 틈타 고구려로 도망칩니다. 평양성으로 돌아온 도림은 장수왕 앞에 엎드려 보고했습니다. 백제의 백성들은 지쳤고 군사들은 굶주리고 있으며 귀족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한성을 칠 적기입니다. 475년 9월 장수왕은 마침내 봉인해 두었던 고구려의 철기군을 움직였습니다. 승려 도림이 파놓은 덫에 걸려 국력이 탕진된 백제를 향해 고구려의 3만 대군이 노도와 같이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군의 진격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방어선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백제의 조정은 그제야 도림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고구려군은 순식간에 한강 북단에 이르러 백제의 수도 한성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한성은 한강을 사이에 두고 북쪽의 풍납 토성 북성과 남쪽의 몽촌 토성 남성으로 이루어진 견고한 도성이었지만 이미 군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었고 귀족들은 왕을 돕기 위해 군사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구려군은 사방에서 불화살을 쏘아대며 성안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북성이 불타오르고 함락되자 괴로왕은 남성으로 대피하여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전세를 뒤집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사방에서 성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한성의 밤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괴로왕은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태자 문주를 불러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어 간신도림의 말을 믿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 백성들은 쇠잔하고 군사는 약하니 내가 어찌 살아남기를 바라겠느냐. 너는 어서 이곳을 탈출하여 남쪽으로 가거라. 어떻게든 살아남아 나라의 대를 잇고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거라. 태자 문주가 눈물을 흘리며 소수에 따르는 무리와 함께 성을 빠져나가 남쪽으로 향한 직후 고구려 군사들이 남성의 성벽을 넘어 밀어닥쳤습니다. 괴로왕은 몇 안 되는 호위 무사들과 함께 성을 탈출해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모든 도주로를 차단한 고구려 장수들의 손에 붙잡히고 맙니다. 괴로왕을 사로잡은 고구려의 장수들은 놀랍게도 과거 백제에서 죄를 짓고 고구려로 망명했던 백제 출신의 제증걸루와 고이만년이었습니다. 배신한 옛 신하들 앞에 포로로 잡혀 선 괴로왕의 심정은 처참했을 것입니다. 제증걸루는 말에서 내려 괴로왕을 향해 절을 한 뒤 이내 왕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의 죄를 소리 높여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괴로왕을 묶어 아차산성으로 끌고 갔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차산의 차가운 바위 위에서 백제의 제21대 군주괴로왕은 고구려 장수들의 칼날 앞에 목이 잘리는 참혹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왕을 전사시켰던 그 평양성의 비극이 정확히 104년 만에
한성의 아차산에서 백제의 왕에게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찬란했던 500년 한성시대는 그렇게 단 일주일 만의 전투로 허무하게 불타 없어졌습니다. 한강을 지배하며 동아시아를 호령했던 해상제국의 수도는 고구려군의 군화발 아래 짓밟혔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북쪽으로 끌려갔습니다. 한강은 주인 잃은 슬픈 눈물처럼 핏빛으로 물들어 흘렀습니다. 왕이 죽고 수도가 파괴되었으며 영토를 빼앗긴 나라. 역사에서 이 정도의 타격을 입은 국가는 대개 그대로 소멸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백제인들의 저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에 임금의 목숨과 조국의 수도를 잃은 피눈물을 새긴 채 태자, 문주와 살아남은 유민들은 척박하고 험준한 남쪽의 땅 웅진공주를 향해 길고도 고단한 피난길에 오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폐허 위에서 오직 살아남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발걸음을 옮기는 백제인들의 눈빛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가장 처참한 몰락의 심연에서 다시 한번 부활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웅진의 진흙탕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백제의 눈물겨운 재기 이야기는 다음 장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폐허 위에서 역사는 때로 잔인할 만큼 차가운 바람을 몰고 옵니다. 475년 고구려 장수왕의 철기군 앞에 500년의 찬란했던 한성시대가 막을 내렸을 때 백제는 사실상 멸망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임금인 괴로왕은 아차산에서 비참하게 목이 잘렸고 한강 유역의 비옥한 영토는 고구려의 영토로 편입되었습니다. 살아남은 태자, 문주왕과 유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도망치듯 내려온 곳은 남쪽의 험준한 산세로 둘러싸인 웅진,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였습니다. 하지만 웅진은 새로운 희망을 품기에 너무나도 좁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사방이 가파른 산으로 가로막혀 고구려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유리했을지 몰라도 한성처럼 넓은 평야나 거대한 강줄기가 없어 백성들을 풍요롭게 먹여 살릴 수도 대국으로서의 위엄을 갖출 수도 없었죠. 더 큰 문제는 눈에 보이는 척박함이 아니었습니다. 수도를 잃고 왕실의 권위가 바닥으로 추락하자 그동안 숨을 죽이고 있던 지방의 토착 귀족들과 대성팔족이라 불리는 명문 귀족들이 무섭게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웅진 초기 백제의 조정은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잔혹한 권력 투쟁의 전쟁터, 즉 진흙탕이었습니다. 한성에서 겨우 살아 돌아와 즉위한 문주왕은 왕권을 강화하려다 권력을 탐한 병관자평 해구에 의해 즉위 3년 만에 암살당합니다. 그 뒤를 이은 삼근왕은 겨우 13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나 귀족들의 손에 휘둘리다가 사춘기도 지나지 않은 15세의 나이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죠. 뒤이어 왕위에 오른 동성왕은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고 북방의 고구려를 견제하며 나라를 안정시키려 필자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는 신진 세력을 등용해 기존 귀족들을 누르고 왕실의 위엄을 세우려 했지만 그 역시 사냥을 나갔다가 귀족 가문이 백가가 보낸 자객의 칼날에 쓰러지고 맙니다. 왕들이 연이어 암살당하고 귀족들은 서로를 죽고 죽이며 권력 다툼의 혈안이 되어 있던 시절, 백성들은 고구려의 침략 공포와 지배층의 가혹한 수탈 속에서 하루하루를 절망으로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고구려가 내려오기도 전에
백제 스스로 공중분해될 것이 자명해 보였습니다. 나라의 명운이 풍전등화와 같던 501년 동성왕의 뒤를 이어한 남자가 백제의 제25대 군주로 즉위합니다. 그의 이름은 사마, 훗날 우리가 무령왕이라 부르게 될 백제 중흥의 위대한 군주였습니다. 무령왕의 출생과 즉위 과정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일본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한성이 함락되기 직전 유민들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피난 가던 중 일본 규슈의 강나도가 카라시마라는 작은 섬의 동굴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거친 바다 위 나라도 집도 없는 차가운 섬의 동굴에서 태어난 아기가 자라나 피비린내 나는 웅진 조정을 수습하고 백제를 구원할 왕이 된 것입니다. 무령왕은 즉위하자마자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귀족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는 전임 동성왕을 살해하고 가림성에서 반란을 일으킨 귀족 백가를 처단하는 것으로 치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령왕은 단순히 칼과 힘으로만 귀족들을 억누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누른 권력은 언젠가 더 큰 힘에 부서진다는 것을 연이은 선왕들의 죽음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교하고 치밀한 통치 제도의 개혁을 통해 귀족들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 개혁의 핵심이 바로 22담로 제도였습니다. 무령왕은 백제 전역의 주요 요충지 22곳을 지정하고 이를 담로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귀족들이 아닌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왕자나 왕족들을 직접 파견하여 다스리게 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며 독자적인 군사력과 재정권을 휘두르던 토착 귀족들의 힘을 빼앗아 왕실의 직할 통치체제 아래로 편입시킨 것입니다. 지방의 귀족들은 자신의 영지에서 쫓겨나거나 왕실이 파견한 왕족의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정교한 제도를 통해 무령왕은 고질적이었던 귀족들의 반란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고 지방의 세금과 인력을 중앙 왕실로 고스란히 집중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웅진으로 천도한 지 수십 년 만에 마침내 왕 한 사람의 명령이 백제 전역에 막힘없이 통하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가 부활한 것입니다. 내정을 단단히 다진 무령왕은 지쳤던 백성들의 삶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가혹한 전쟁과 노역으로 황폐해진 농토를 개간하게 하고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왕실의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고향을 잃고 떠돌던 유민들을 정착시켜 농사를 짓게 하니 몇 년 지나지 않아 웅진의 벌판에는 다시 평화로운 웃음소리와 풍년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백성들의 신뢰를 얻은 무령왕은 이제 고개를 들어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성의 치욕을 잊지 않은 왕은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와의 전선으로 나아갔습니다. 503년 수달성 전투, 507년 고구려와 말갈의 연합군을 격파한 고목성 전투 등에서 무령왕의 백제군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고구려의 남진을 완벽하게 저지했습니다. 고구려에게 백제는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각인시킨 것입니다. 국력이 회복되고 군사적 안정을 찾자 무령왕은 백제의 오랜 장기였던 바다를 다시 펼쳤습니다. 근초고왕 시절의 해상 네트워크를 복원하기 위해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적극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당시 양나라의 기록에 따르면 무령왕은 사신을 보내 백제가 고구려를 여러 번 깨뜨리고
다시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는 뜻의 갱의강국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시 강한 나라가 되었으니 동아시아의 중심국으로 인정하라는 웅장하고도 자전적인 외교적 선언이었습니다. 무령왕의 이 위대한 치세와 백제의 부활은 오랜 세월이 흐른 1971년 여름 충청남도 공주의 한 무덤에서 기적처럼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배수로 공사를 하던 중 우연히 발견된 무령왕릉. 도굴꾼들의 손을 타지 않고 1500년 전의 모습 그대로 온전히 보존된 그 무덤의 문이 열렸을 때 세상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두운 무덤 입구에서 고고학자들을 맞이한 것은 무덤을 지키는 상상의 동물인 석수와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기록한 지석이었습니다. 지석에는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삼국시대 왕의 무덤 중 주인이 누구인지 완벽하게 증명된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무덤 안을 가득 채운 4,600여 점의 화려한 유물들은 웅진시대 백제가 결코 가난하거나 위축된 나라가 아니었음을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의 머리맡에서 발견된 순금제 관꾸미 개관모 장식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 정교하고 아름다운 선을 자랑하며 백제 미술의 극치를 보여주었고, 무덤을 가득 채운 연꽃무늬 벽돌들은 중국 남조 양나라에 세련된 벽돌 무덤 양식을 그대로 들여온 것이었습니다. 일본산 삼나무로 만들어진 왕의 관은 당시 백제가 중국 대륙과 일본 열도를 잇는 거대한 문화 교류의 중심에 서 있었음을 유물 그 자체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진흙탕 같던 권력 투쟁의 구렁텅이에서 태어나 암살과 배신의 위협 속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고 조국을 구원해낸 무령왕. 그는 가라앉아 가던 백제라는 거대한 배를 구해내어 다시 푸른 바다 위로 띄워 올린 위대한 선장이었습니다. 22담로로 귀족을 누르고 고구려를 격파하여 자존심을 세웠으며 갱의강국을 선포하며 나라의 격을 올린 그의 23년 치세가 있었기에 백제는 비로소 망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 단계의 거대한 도약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령왕이 다져놓은 단단한 주춧돌 위에서 백제는 이제 웅진의 비좁은 산세를 벗어나 더 넓은 벌판,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통을 이어받은 무령왕의 아들 성왕은 아버지가 물려준 강국 백제의 위상을 가지고 조국의 수도를 다시 한번 옮기는 거대한 모험을 준비합니다. 웅진의 진흙탕에서 피어난 백제의 꽃이 이제 사비의 넓은 들판에서 제2의 대전성기를 향해 활짝 만개하려는 격동의 순간, 그 찬란하고도 슬픈 이야기는 다음 장으로 이어집니다. 웅진의 진흙탕 속에서 백제를 건져 올린 무령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이자 백제 제26대 군주인 성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백제의 가슴은 다시 한번 거대한 열망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져놓은 강력한 왕권과 안정된 국력은 청년 군주 성왕에게 최고의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왕은 현실에 안주할 수 없었습니다. 사방이 가파른 산으로 가로막힌 웅진은 방어에는 유리했지만 한반도의 주도권을 쥐고 대국으로 뻗어나가기에는 너무나 좁고 폐쇄적인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왕의 눈은 이미 웅진을 넘어 더 넓은 벌판과 강이 있는 곳, 그리고 백제의 영원한 고향인 한강 유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성왕은 즉위 초기부터 치밀하게 거대한 대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538년 봄 성왕은 마침내 조정을 뒤흔드는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60여 년간 정들었던 웅진을 버리고 넓은 벌판과 백마강금강이 흐르는 천혜의 요충지, 사비지금의 충청남도 부여로 수도를 옮긴 것입니다. 사비는 사방이 탁 트여 농경과 인구 부양에 적합했고 백마강을 통해 황해로 곧장 나아갈 수 있어 해상 강국 백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땅이었습니다. 천도와 함께 성왕은 나라의 이름까지 바꾸는 파격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새로운 국호는 남부여. 이는 백제의 뿌리가 고대 북방의 강국이었던 부여에 있음을 천하에 선포한 것이며 옛 시조의 영광을 한반도 남쪽에서 다시 한번 재현하겠다는 군주의 비장한 선언이었습니다. 성왕은 사비성을 자로 잰 듯 반듯한 계획 도시로 건설했습니다. 성안을 5부로 나누고 관청을 22개로 정비하여 행정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왕은 세련된 문화와 종교를 통해 국가의 격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불교를 적극적으로 진흥시켜 왕실의 정신적 구심점으로 삼았고 외일본의 놀이사치계를 본의 불상과 불경을 전수하며 문화의 어머니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이때 백제가 일본에 전한 불교는 훗날 일본 고대 문명의 핵심인 아스카 문화를 꽃피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대내외적으로 완벽한 중흥의 기틀을 마련한 성왕의 가슴속에는 이제 단 하나의 염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70여 년 전 고구려 장수왕에게 빼앗겼던 백제의 심장, 한강 유역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북방의 고구려는 여전히 거대한 거인이었고 백제 혼자만의 힘으로 한강을 탈환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때 성왕의 눈에 들어온 것이 동쪽에서 무섭게 성장하던 신라였습니다. 당시 신라는 젊고 야심찬 군주 진흥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있던 백제와 신라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두 나라는 굳게 손을 잡고 고구려를 향한 대대적인 반격, 이른바 나제연합군의 공동 진격을 개시합니다. 551년 마침내 운명의 총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은 고구려의 남방 방어선을 사정없이 몰아쳤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내부의 극심한 권력 투쟁과 북방 돌궐족의 침입으로 사방이 찢겨 있던 상태였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은 성왕의 백제군은 거침없이 북상하여 마침내 꿈에 그리던 한강 하류 유역 지금의 서울과 경기 일대를 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76년 만에 고향 땅을 밟은 백제인들은 한강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성왕은 선왕들의 넋을 위로하며 조국의 부활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신라 역시 한강 상류 유역 지금의 충북과 강원 일대를 차지하며 양국은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단맛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종종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배신의 각본을 들이밀곤 합니다. 한강을 분할 점령한 지 불과 2년 뒤인 553년 동맹국 신라의 진흥왕이 검은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진흥왕은 고구려와 비밀리에 내통하여 백제의 뒤통수를 칠 준비를 마친 뒤 군사를 돌려 백제가
피땀 흘려 되찾은 한강 하류 유역을 기습적으로 강탈해버립니다. 고구려를 막기 위해 전방을 주시하고 있던 백제군은 동맹국의 믿을 수 없는 칼날에 처참하게 무너졌고 한강 유역 전체는 고스란히 신라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비성의 성왕은 온몸을 떨며 분노했습니다. 신라의 배신은 단순한 영토 강탈이 아니었습니다. 백제 700년의 정통성을 짓밟은 처사였고 성왕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중흥의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잔인한 모욕이었습니다. 조정의 늙은 귀족들은 지금 신라와 전쟁을 벌이는 것은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태자 여창훈날의 위덕왕을 비롯한 젊은 무장들은 복수전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성왕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신라의 가증스러운 배신을 좌시한다면 우리는 조상들을 볼 면목이 없다. 국력을 총동원해 신라를 벌할 것이다. 554년 7월 백제는 신라를 파멸시키기 위해 가야의 외의 구원군까지 끌어들인 거대한 대군을 일으켜 신라의 서쪽 국경 요충지인 관산성지금의 충청북도 옥천을 사정없이 몰아쳤습니다. 태자 여창이 이끄는 백제의 선봉대는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신라군을 압박하며 승기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비성에 남아있던 성왕은 무더운 여름날 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아들 여창과 군사들을 위로하고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소수의 호위 병력만을 거느린 채 직접 관산성 전선으로 향합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 가장 치명적인 그리고 마지막 실책이 될 줄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관산성을 지키던 신라의 명장 김무력 삼국통일을 이룬 김유신의 할아버지은 백제의 삼엄한 포위망 속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라의 첩보망을 통해 백제의 성왕이 소수의 보병과 기병만을 거느리고 비밀리에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극비 정보를 입수합니다. 김무력은 즉시 비장 3년 상군의 고관 도도에게 정예 복병을 주어 성왕의 이동 경로인 구천욱천의 험준한 계곡에 매복시켰습니다. 어둠과 풀숲 사이에 숨어 숨소리를 죽이고 있던 신라의 복병들 앞으로 마침내 성왕의 마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관 도도의 외침과 함께 신라군의 화살과 창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기습을 당한 백제의 호위 무사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고 성왕은 순식간에 신라 군사들에게 겹겹이 포위당하고 맙니다. 신라의 하급 장수였던 도도가 칼을 빼들고 백제의 위대한 군주 성왕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도도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임금의 명을 받아 너의 목을 취하려 한다. 포로가 된 성왕은 삶의 마지막 순간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국의 군주로서의 자존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성왕은 도도를 매섭게 노려보며 침착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과인이 듣기로 왕의 목은 부하의 손에 베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천한 노예 같은 자의 손에 죽게 되었으니 이는 운명이구나. 내 목을 벨 터이면 전하의 칼을 빌려 격식에 맞게 베거라. 성왕은 스스로 옷을 바르게 고쳐 입고 바위 위에 단정히 앉아 목을 늘어뜨렸습니다. 고관 도도의 날카로운 칼날이 허공을 갈랐고 백제의 중흥을 꿈꾸던 위대한 개혁가 성왕의 고개는 그렇게 차가운 계곡의 흙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나이 52세 사비로 천도하여
백제의 새로운 미래를 선언한 지 불과 16년 만에 맞이한 비참하고도 허무한 최후였습니다. 신라군은 성왕의 목을 잘라 서라벌경주로 가져가 신라 조정의 계단 아래에 묻었습니다. 신라의 귀족과 백성들이 출입할 때마다 백제 왕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만드는 잔인한 모욕을 준 것입니다. 왕의 전사 소식이 전해지자 관산성의 백제군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분노와 절망에 휩싸여 날뛰던 백제군은 신라군의 대대적인 반격에 완전히 괴멸당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좌평 4명을 포함한 백제의 정예 장수들과 2만 9천 명에 달하는 군사들이 전멸당하는 참혹한 패배를 맞이했습니다. 한강을 되찾았던 영광의 불꽃은 단 한 번의 배신과 한 번의 매복으로 인해 차가운 재가 되어 흩어져 버렸습니다. 관산성의 비극은 백제인들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흉터를 남겼습니다. 신라를 향한 조건 없는 복수심과 피해 원한이 백제라는 나라의 DNA에 깊숙이 새겨진 것입니다. 이제 나제 동맹은 완전히 파기되었고 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증오의 전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아버지의 참혹한 죽음을 눈앞에서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눈물로 보낸 태자 위덕왕의 시대를 지나며 백제는 오직 신라의 파멸만을 생각하는 거대한 복수의 기계로 변해갑니다. 성왕의 눈물과 피로 물든 관산성의 계곡을 뒤로하고 백제의 역사는 이제 그 원한의 정점이자 700년 왕국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최후의 장을 향해 무겁게 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칼날을 가장 날카롭게 갈아 신라의 목전을 겨누었던 마지막 왕, 의자왕의 드라마가 거대한 폭풍을 동반한 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성왕의 비극적 죽음 이후 백제가 선택한 처절한 복수국의 서막은 다음 장으로 이어집니다. 관산성의 차가운 계곡에서 성왕이 비참하게 서거한 그날 이후 백제의 시간은 오직 하나의 감정으로만 흘러갔습니다. 그것은 신라를 향한 가슴 깊은 증오와 피해 복수심이었습니다. 임금의 목이 잘려 신라 조정의 계단 밑에 묻히고 서라벌의 발걸음 아래 짓밟혔다는 치욕은 백제인들에게 단순한 영토 상실보다 더 깊은 영혼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성왕의 뒤를 이은 위덕왕, 해왕, 법왕, 그리고 무왕에 이르기까지 약 80년의 세월 동안 백제는 신라의 국경을 끊임없이 두드렸습니다. 서동요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무왕은 거대한 미륵사를 창건하며 국력을 과시하는 한편 신라와의 전면전을 지속하며 복수의 칼날을 정교하게 갈아두었습니다. 그리고 641년 마침내 백제의 제31대 군주이자 700년 사직의 마지막 장을 기록할 인물, 의자왕이 왕위에 오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의자왕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나라를 망친 방탕한 군주 혹은 낙화암의 삼천궁녀를 거느린 유약한 왕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역사의 철저한 왜곡이자 승자인 신라와 당나라가 남긴 일방적인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의자왕이 즉위했을 때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무왕의 맏아들로 태어나 태자 시절부터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들과 우애가 깊어 당대 사람들로부터 유교적 성인의 비견되는 해동증자라는 극찬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총명했고 과단성이 있었으며 내정과 외교,
군사적 식견까지 완벽하게 갖춘 준비된 군주였습니다. 의자왕이 즉위하자마자 단행한 정치 개혁은 냉철하고도 신속했습니다. 그는 왕권을 위협하던 일부 대귀족 세력을 과감하게 숙청하거나 정계에서 배제하고 왕실 중심의 강력한 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내부의 고삐를 단단히 잰 의자왕은 곧바로 자신의 진면목을 과시하기 위해 동쪽, 즉 신라의 국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속에는 선조 성왕의 원수를 갚고 백제를 삼국의 절대 강자로 올려놓겠다는 야심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642년 가을, 의자왕은 직접 갑옷을 입고 대군을 이끌며 친정에 나섭니다. 백제의 철기군과 정예 보병들은 무서운 기세로 신라의 서쪽 국경을 압박했습니다. 의자왕의 탁월한 군사 지휘 아래 백제군은 단 한 번의 전역에서 신라의 요충지 미우성을 비롯한 40여 개의 성을 순식간에 함락시키는 경이적인 전과를 올립니다. 낙동강 서쪽의 신라 방어선이 추풍낙엽처럼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의자왕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라의 수도 서라벌로 가는 관문이자 경상도 내륙을 방어하는 신라 최고의 군사 요충지 대야성지금의 경상남도 합천이었습니다. 대야성은 사방이 험준한 지형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였고 그곳이 무너진다는 것은 신라의 심장인 서라벌이 백제의 칼날 앞에 무방비로 노출됨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대야성을 지키던 신라의 성주는 김품석이었습니다. 그는 신라의 최고 실력자이자 훗날 무열왕이 되는 김춘추의 사위였죠. 김품석은 성주라는 높은 직위에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부하의 아내를 빼앗을 정도로 탐욕스럽고 유약한 인물이었습니다. 의자왕은 대야성을 무력으로만 함락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신라 내부의 틈을 파고드는 심리전과 공작을 병행했습니다. 이때 백제의 장수 윤충이 대군의 선봉에 서서 대야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굳건하던 대야성의 성벽은 백제군의 공세를 버텨냈지만 성 내부에서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합니다. 성주 김품석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깊은 원한을 품고 있던 신라의 하급 장교 거밀이 밤을 틈타 백제군과 내통하여 대야성의 군량 창고에 불을 질러버린 것입니다. 군량미가 잿더미로 변하자 성안은 순식간에 공포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백제의 사령관 윤충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김품석에게 달콤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지금 성문을 열고 항복한다면 너와 너의 가족 그리고 군사들의 목숨만은 안전하게 살려주겠다. 절망에 빠진 김품석은 윤충의 제안을 믿고 성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성문이 열리고 백제군이 노도와 같이 밀고 들어오는 순간 신라의 군사들은 사륙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김품석은 절망 속에서 자신의 아내 김춘추의 딸 고타소와 자식들을 제 손으로 죽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윤충은 김품석과 고타소의 목을 베어 사비성의 의자왕에게 보냈고 의자왕은 그들의 수급을 성왕의 원수를 갚은 제물로 삼았습니다. 대야성이 무너지고 신라의 국경 전선이 완전히 붕괴한 이 사건은 삼국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대격변이었습니다. 대야성의 함락과 딸의 비참한 죽음 소식이 서라벌에 전해졌을 때 신라 조정을
지배한 것은 거대한 공포와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딸과 사위를 한나란 씨에 잃은 김춘추의 슬픔과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김춘추는 소식을 듣고 기둥에 기대어 서서 하루 종일 눈도 깜빡이지 않고 사람이나 물건이 앞을 지나가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실신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내 정신을 차린 그는 내 어찌 백제를 멸하지 않을 수 있으랴 라며 절규했습니다. 백제를 향한 신라의 원한 역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위기에 몰린 신라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외교적 몸부림을 시작합니다. 김춘추는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 먼저 북방의 고구려 연개소문을 찾아가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가 과거 신라가 가져간 한강 유역의 땅을 돌려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해오면서 협상은 결렬되고 맙니다. 신라에게 남은 마지막 선택지는 바다 너머 대륙의 거대한 제국 당나라뿐이었습니다. 김춘추는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 당나라 장안성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당 태종과 당 고종을 차례로 만나 고개를 숙이며 끈질긴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만약 당나라가 군사를 일으켜 백제와 고구려를 쳐주신다면 신라는 평양 남쪽의 땅을 모두 당나라에 바치고 영원한 신하가 되겠습니다. 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당나라 역시 고구려 원정에 잇따라 실패하며 한반도 내부의 자신들을 도울 든든한 우방과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던 참이었습니다. 그렇게 신라의 절박함과 당나라의 제국주의적 야욕이 맞아떨어지면서 동아시아 역사의 흐름을 통두리째 바꿀 거대한 괴물인 나당동맹이 결성됩니다. 서라벌의 김춘추가 바다 너머에서 백제를 파멸시킬 거대한 덫을 짜고 있을 때 사비성의 의자왕은 승리의 도취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즉위 이후 벌어진 신라와의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연전연승을 거두며 해동증자의 위엄을 과시했으니 그의 자만심은 하늘을 찌를 만했죠. 의자왕은 신라가 당나라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거대한 당나라가 고구려를 두고 굳이 바다를 건너 원거리인 백제까지 내려오기는 힘들 것이라 확신했던 것입니다. 정점의 순간 방심이라는 독약이 백제의 내부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배층을 단단하게 묶어두었던 의자왕의 독재 체제는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독단과 오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아들들을 무리하게 좌평 관직에 임명하며 권력을 독점하려 했고, 이에 반발하는 성충이나 흥수 같은 충직한 원로 대신들의 쓴소리를 귀찮은 잔소리로 치부하며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백제의 최고 정치가이자 충신이었던 좌평 성충이 임금께서 간신들의 말만 믿고 정치를 돌보지 않으시면 머지않아 나라에 거대한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라며 옥중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상소를 올렸으나 의자왕은 그를 감옥에 가두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성충은 죽기 직전 마지막 유언으로 의자왕에게 간절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만약 바다 너머에서 외적이 쳐들어온다면 기벌포의 갯벌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시고 육지로 군사가 밀려온다면 탄현의 험준한 고개를 넘지 못하게 차단하셔야 백제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만심에 눈이 먼 의자왕은 이 마지막 피의 경고를 비웃었습니다. 백제의 귀족들은 왕의 독단에 반발하여 조정을 이탈했고
지방의 세력들은 중앙 왕실의 명령에 더 이상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강력한 해상대국이자 승리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귀족과 왕실, 백성과 조정이 사분오열되어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650년대 후반에 접어들며 백제의 하늘에는 기이한 자연현상과 흉흉한 징조들이 잇따랐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사비성의 우물물이 핏빛으로 변하고 거대한 거북이의 등껍질에 백제는 둥근 달과 같아서 곧 기울 것이요. 신라는 초승달과 같아서 매일 자라날 것이다라는 불길한 글귀가 나타났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은 당시 백제 사회가 마주하고 있던 극심한 불안감과 몰락의 전조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의자왕은 즉위초기 완벽한 해동증자의 모습으로 백제인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대야성을 무너뜨리고 관산성의 원수를 갚으며 왕국을 영광의 정점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너무나 눈부셨던 탓일까요? 정점의 순간에 찾아온 오만과 외교적 고립은 백제가 눈앞에 닥친 거대한 파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멀리 황해 너머에서 그리고 낙동강 줄기 동쪽에서 백제 700년 사직을 완전히 집어삼킬 18만 나당연합군의 거대한 폭풍우가 시커먼 먹구름을 동반한 채 사비성을 향해 무섭게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백제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복수국이 끝나고 거대한 파멸의 쓰나미가 도성을 덮쳐오는 위태로운 순간, 그 처절한 종말의 서막은 다음 장으로 이어집니다. 660년 여름 백제의 산천은 유난히 푸르고 무성했지만 사비성의 하늘을 감도는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고 위태로웠습니다. 겉보기에는 연전연승을 거둔 해상대국의 위험이 여전해 보였으나 속으로는 이미 귀족과 왕실이 갈라설 대로 갈라진 모래성 같은 상태였죠. 의자왕이 자만과 오만에 빠져 충신 성충을 감옥에서 죽이고 흥수를 유배 보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조정의 정치는 마비되었고 왕실의 명령은 지방의 담노와 성주들에게 더 이상 서슬퍼런 위엄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백제가 이처럼 내부의 권력 암투와 방심이라는 독약에 취해 있을 때 서라벌의 김춘추와 당나라의 고종은 백제라는 거대한 사냥감을 단숨에 숨통을 끊어버릴 정교하고도 거대한 덫을 발동시켰습니다. 그것은 동아시아 역사상 유례가 없던 대규모 입체 작전이었습니다. 660년 6월 당나라 소정방이 이끄는 13만 대군이 거대한 전함 수천 척에 몸을 싣고 산둥반도를 출발하여 황해를 건너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신라의 무열왕 김춘추와 명장 김유신이 이끄는 5만 대군이 낙동강을 건너 백제의 동쪽 국경을 향해 노도와 같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동쪽과 서쪽에서 동시에 백제의 심장을 죄어오는 나당연합군의 총 병력은 무려 18만 명. 백제 700년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증유의 대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비성의 의자왕과 조정은 연합군이 이미 국경 근처에 도달할 때까지도 이 거대한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선이 황해를 뒤덮었다는 다급한 변방의 보고가 상소문 형태로 올라왔을 때야 왕은 비로소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의자왕은 다급히 신하들을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이미 분열될 대로 분열된 조정은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소중한 시간만 낭비할 뿐이었습니다. 당나라 군대는 수전에 능하니 기벌포의 좁은 강목에서 길목을 마가배를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신라군은 험준한 탄현의 고개를 넘기 전에 매복하여 쳐야 합니다. 일부 대신들이 과거 성충과 흥수가 남겼던 피의 유언을 떠올리며 울부짖었지만 의자왕의 눈과 귀를 가린 간신들은 당나라 군대는 멀리서 와서 지쳤으니 내륙으로 끌어들여 쳐도 늦지 않고 신라군은 우리 철기군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라며 왕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우왕좌왕하는 사이 당나라 소정방의 13만 대군은 백제의 서쪽 관문인 기벌포지금의 금강하구 갯벌을 무혈 통과하여 상륙에 성공했고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의 5만 대군 역시 백제의 동쪽 천해의 방어선이었던 탄현지금의 대전과 금산 사이 고개를 아무런 저항 없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성충의 불길한 예언이 그대로 적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동서로 몰려오는 외적의 칼날이 사비성 목전까지 들이닥치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자왕은 온몸을 떨며 절망했습니다. 이제 남은 방어선은 사비성으로 향하는 마지막 넓은 벌판, 황산벌뿐이었습니다. 이 위태로운 운명의 기로에서 백제의 마지막 자존심을 어깨에 짊어진 한 남자가 역사의 전면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계백. 당시 백제의 최고 관등인 좌평의 직위에 있던 무장이자 무너져가는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기로 결심한 충절의 상징이었습니다. 의자왕은 계백을 불러 황산벌로 나아가 신라의 5만 대군을 막으라는 명을 내립니다. 하지만 계백에게 주어진 군사는 고작 5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5만 대 5천, 무려 10배가 넘는 압도적인 전력 차이였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 평생을 전장에서 구른 신라 최고의 명장 김유신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전술이나 무기의 우열을 가리기 이전에 이미 패배가 수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전투였습니다. 계백은 왕의 명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사를 앞둔 전날 밤 가만히 방에 앉아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비장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 자신이 전장으로 떠나고 나면 이 나라는 곧 멸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승자인 당나라와 신라의 군사들이 들이닥쳐 자신의 가족들을 노비로 삼거나 참혹하게 유린할 것이 불보다 뻔했기 때문입니다. 계백은 길게 탄식하며 가족들을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군주가 나라를 망쳐놓았으니 백성들이 어찌 온전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적의 손에 붙잡혀 노비가 되어 치욕을 당하며 사느니 차라리 내 손에 깨끗하게 죽어 조국의 재물이 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가족들은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그리고 아버지의 깊은 절망과 비장한 자존심을 이해한 아내는 조용히 눈을 감고 목을 늘어뜨렸습니다. 계백의 날카로운 칼날이 번쩍였고 그의 눈물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의 피가 방바닥을 적셨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들을 제 손으로 베어버린 사내에게 이제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도 미련이 남을 것도 없었습니다. 가족의 목숨을 조국에 바친 계백은 갑옷의 끈을 단단히 조여매고 5천 명의 군사들이 기다리는 연병장으로 향했습니다.
5천 명의 백제 군사들 앞에 선 계백의 목소리는 피를 토하듯 장엄했습니다. 과거 초나라의 항우는 고작 5만 명의 군사로 진나라의 40만 대군을 깨뜨렸다. 이는 군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직 목숨을 걸고 싸우느냐에 달린 것이다. 오늘 우리는 살아서 돌아갈 생각을 버려야 한다. 나라의 흥망이 이 한 번의 싸움에 달렸으니 모두 힘을 다해 싸우자. 사령관이 스스로 가족을 베고 전쟁터에 나왔다는 사실을 안 5천 명의 군사들은 거대한 충격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눈물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살기이자 투혼으로 변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군대보다 무서운 것은 없는 법이죠. 그렇게 결성된 백제의 5천 결사대는 황산벌의 세 곳에 진영을 치고 밀려오는 신라의 5만 대군을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마침내 황산벌의 거대한 대지 위에서 양국의 운명을 건 처절한 공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유신은 수적인 우세를 바탕으로 사방에서 백제의 진영을 압박하며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계백의 5천 결사대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투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들은 밀려오는 신라군을 향해 몸을 던졌고 칼이 부러지면 이빨로 물어뜯고 창이 꺾이면 돌을 들고 싸웠습니다. 놀랍게도 첫 번째 전투에서 백제군이 신라의 대군을 완벽하게 격파합니다. 김유신은 전열을 정비하여 다시 한번 공격을 감행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제 결사대의 기세에 눌린 신라 군사들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전투에 이르기까지 황산벌의 대지는 신라 군사들의 시체와 피로 가득 찼고 계백은 김유신의 5만 대군을 무려 4번이나 연속으로 격파하는 기적 같은 신화를 찬조해냅니다. 10배의 적을 상대로 거둔 이 믿기 힘든 승리는 백제 700년 역사가 세상에 남긴 가장 뜨겁고 찬란한 자존심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라의 진영 역시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신라의 장수 품일은 자신의 어린 아들이자 화랑이었던 관창을 홀로 백제의 진영으로 돌격시켰습니다. 관창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용맹하게 싸우다 백제군에게 사로잡히고 맙니다. 계백은 포로로 잡혀온 관창의 투구를 벗겨보고 그의 앳된 얼굴과 어린 나이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신라에 이토록 용맹한 소년이 있단 말인가. 우리 백제에는 이런 인재가 없구나. 계백은 관창을 죽이지 않고 말에 태워 신라 진영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신라의 소년 화랑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관창은 성문으로 돌아가자마자 물 한 모금을 마시고는 다시 한번 말의 고삐를 잡고 백제의 진영으로 홀로 돌격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로 사로잡힌 관창을 바라보는 계백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 소년을 살려보내봐야 신라의 사기만 높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계백은 길게 탄식하며 관창의 목을 베어 그의 말 한 장에 묶어 신라 진영으로 보냈습니다. 어린 화랑의 목없는 시신이 말에 실려 돌아오자 슬픔에 잠겨있던 신라의 5만 대군은 순식간에 거대한 분노와 격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어린 소년도 목숨을 바쳐 싸웠는데 우리가 어찌 두려워하겠는가. 신라 군사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진 신라군은 북을 치며 함성을 지르고
황산벌의 백제 진영을 향해 마지막 총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아무리 기적 같은 투혼을 발휘하던 백제의 오천결사대였지만 쉼없는 4번의 전투로 이미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병장기는 닳아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신라의 거대한 인간 파도 앞에 백제의 방어선은 마침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서 동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황산벌의 푸른 풀밭이 붉은 핏빛으로 물들어갈 때 계백은 자신의 칼을 굳게 쥐고 마지막 적진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수많은 신라 군사들의 창과 칼이 그의 몸을 꿰뚫는 그 순간까지도 계백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운명이 다했음을 알면서도 패배가 예정된 전쟁터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왕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였던 위대한 장수 계백은 그렇게 황산벌의 차가운 흙바닥 위에 쓰러지며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감합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오천결사대는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전멸당했습니다. 황산벌의 붉은 노을 아래 백제의 마지막 군사적 방어벽은 그렇게 허무하고도 장엄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유신의 신라군은 이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황산벌을 통과한 신라 대군과 기벌포를 뚫고 들어온 당나라 소정방의 군대는 마침내 백제의 마지막 심장부인 사비성을 향해 동서로 거대한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성을 지킬 군사도 왕을 보필할 신하도 남지 않은 사비성의 밤은 700년 사직의 종말을 예고하듯 처절한 침묵 속에 잠겨들고 있었습니다. 황산벌의 뜨거웠던 불꽃이 꺼지고 마침내 왕국의 거대한 문이 닫히기 직전에 참혹한 순간 백제의 마지막 패망과 눈물겨운 부흥운동의 이야기는 마지막 장에서 이어집니다. 황산벌에 피어올랐던 마지막 불꽃마저 꺼지고 계백의 오천결사대가 조국의 재물이 되어 차갑게 식어갔을 때 백제 700년 사직의 운명은 이미 벼랑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660년 7월 황산벌을 돌파한 김유신의 5만 신라 대군과 기벌포를 짓밟고 올라온 소정방의 13만 당나라 군대는 마침내 백제의 심장 사비성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사방을 둘러싼 18만 나당연합군의 거대한 깃발과 무기들이 뿜어내는 살기는 사비성의 하늘을 까맣게 뒤덮었습니다. 성 안에 남은 이들에게는 더 이상 싸울 군사도 국경을 지켜낼 방책도 없었습니다. 의자왕은 뒤늦게 가슴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의자왕은 사비성을 빠져나와 과거 괴로왕의 비극이 서려 있던 두 번째 수도 웅진성공주로 피신합니다. 그곳의 험준한 산세를 방어벽 삼아 지방에 남아있는 군사들을 모아 장기전을 도모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백제에게 재기의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의자왕이 웅진성으로 들어간 지 불과 수일 만에 믿었던 방어 책임자이자 웅진 방령이었던 예식진이 검은 배신의 칼날을 뽑아든 것입니다. 예식진은 대세가 이미 나당연합군으로 기울었다고 판단하고 밤을 틈타 자신의 주군인 의자왕을 포박하여 당나라 소정방에게 바치는 천인공노할 배신을 저지릅니다. 한 나라의 마지막 군주가 외적의 칼날이 아니라 자신이 믿었던 신하의 배신으로 묶여 항복의 잔을 채우게 된 것입니다. 660년 7월 18일
의자왕이 항복 문서에 도장을 찍으며 온조왕이 한강 유역에 주춧돌을 놓았던 백제 700년의 거대한 역사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백제의 멸망을 떠올릴 때 낙화암에서 치마를 뒤집어 쓰고 백마강 푸른 물로 뛰어내렸다는 삼천궁녀의 비극적인 전설을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워온 이 화려하고도 유약한 이야기는 사실 패망한 나라의 마지막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승자들이 만들어낸 잔인한 허구이자 왜곡입니다. 백제 사비성의 인구를 통틀어도 궁녀가 3,000명에 달할 수 없었을 뿐더러 삼국사기를 비롯한 정사 어디에도 삼천궁녀라는 단어는 당장하지 않습니다. 낙화암의 진짜 이름은 타사암, 즉 사람이 떨어져 죽은 바위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비성이 함락되던 그 참혹했던 날 침략군인 당나라와 신라의 군사들은 성 안으로 밀고 들어와 닥치는 대로 불을 지르고 성스러운 왕궁을 유린했습니다. 외적의 손에 붙잡혀 노비가 되거나 참혹한 치욕을 당하느니 조국의 강물에 몸을 던져 고결한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던 이름 없는 백제 여인들과 유민들의 피눈물. 나는 통곡이 서려 있는 곳이 바로 그 바위의 진짜 진실입니다. 승자들은 그 장엄한 죽음조차 방탕한 왕 때문에 죽어간 궁녀들의 이야기로 둔갑시켜 백제를 영원히 역사 속의 패배자로 낙인 찍었던 것입니다. 멸망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당나라 소정방은 사비성을 점령한 후 백제의 왕궁을 꼬박 일주일 동안 불태웠고 세련되고 아름다웠던 고대 인프라는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660년 9월 사비성의 넓은 마당에서 고대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송별식이 열립니다. 당나라 군대는 마지막 임금 의자왕과 태자효 그리고 왕족과 조정 대신 기술자와 유민 등 무려 1만 3천 명에 달하는 백제의 핵심 인력들을 포로로 결박하여 당나라의 수도 장안성으로 압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백마강가에 모여든 수많은 백제 유민들은 바다 넘어 먼 이국 땅으로 끌려가는 자신들의 임금과 가족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대성통곡했습니다. 그 통곡 소리는 백마강의 물결을 뒤흔들고 사비성의 절벽마다 메아리쳤습니다. 장안성으로 끌려간 의자왕은 당 고종 앞에 무릎을 꿇는 수모를 겪은 후 고향 땅에 대한 그리움과 망국의 한을 품은 채 불과 몇 달 만에 쓸쓸히 병으로 세상을 떠나 이역만리에 묻히고 맙니다. 그러나 나라의 문은 닫혔을지언정 백제인들의 가슴 속에 흐르던 단단한 자존심과 부활의 열망까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과 수많은 포로들이 끌려간 폐허 위에서 나라를 다시 살리겠다는 처절하고도 눈물겨운 몸부림, 즉 백제 부흥운동의 봉화가 전역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흥운동의 중심에는 백제의 명장 흑치상지와 왕족 복신, 그리고 승려 도침이 있었습니다. 흑치상지는 임존성 지금의 충청남도 예산을 근거지로 삼아 흩어진 군사들을 모았고 순식간에 3만 명이 넘는 유민들이 조국을 구하겠다며 그의 깃발 아래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복신과 도침 역시 주류성 지금의 충청남도 서천 또는 홍성을 중심으로 군사를 일으켜 나당연합군의 보급로를 끊고 사비성을 역포위하는 등 무서운 기세로 침략군을 몰아쳤습니다. 백제 유민들의 저력에 놀란 신라와 당나라는 사비성에 갇혀 오히려
고립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죠. 복씨는 부흥운동의 구심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일찍이 인질로 웨일본에 가 있던 의자왕의 아들 부여풍을 받들어 백제의 새로운 왕으로 추대합니다. 나라를 잃은 지 불과 1년 만에 백제 부흥군은 전국의 200여 개 성을 회복하며 다시 한번 백제라는 이름의 국가 시스템을 기적처럼 가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백제의 오랜 문화적 자식이었던 외나라 역시 조국의 멸망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외의 제37대 제왕이었던 제명제왕은 백제가 무너졌으니 조상의 나라가 끊어졌다며 통곡했고 백제를 구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재정과 군사력을 쏟아붓기로 결단합니다. 외는 부여풍 왕자를 귀국시키면서 수많은 무기와 군사들을 보냈고 심지어 대규모 구원군을 편성하여 한반도로 출병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처럼 피어오르던 부활의 불씨는 안타깝게도 백제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내부의 분열이라는 악마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맙니다. 권력이 커지자 부흥군의 핵심 리더였던 복신과 도침 사이에 심각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복신은 시기심에 눈이 멀어 동지였던 승려 도침을 처참하게 살해했고 이에 위협을 느낀 풍왕은 다시 군사를 움직여 복신마저 암살해버립니다. 외적과 싸워도 모자랄 판에 지도부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내분에 휩싸이자 부흥군의 사기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유민들은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치명적인 내분의 틈을 타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부흥군의 마지막 심장부를 향해 대대적인 총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663년 8월 한반도의 남쪽 바다 기벌포 앞바다 역사에 백강구 전투라 기록된 고대 동아시아 최대의 국제 해전이 벌어집니다. 백제의 부활을 도우려는 외나라의 전함 800여 척과 풍왕의 부흥군이 바다를 가득 메웠고 그 앞을 당나라의 무시무시한 대형 전함 수백 척과 신라의 정예 수군이 가로막았습니다. 양국의 운명을 건 마지막 대전의 포문이 열렸습니다. 외와 백제의 연합군은 수적인 우세를 믿고 용맹하게 돌격했으나 당나라 군대의 견고한 진영과 압도적인 대형 화포 전술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당나라 군대는 외의 전함들을 포위한 뒤 일제히 불화살과 화약을 쏟아부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외와 백제의 배들이 차례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4번의 전투 동안 백강의 물이 온통 핏빛으로 물들었고 불타는 배의 연기가 하늘을 가려 낮이 밤처럼 어두웠다고 전합니다. 외의 전함 400여 척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수만 명의 군사들이 수장당하면서 백강군은 백제 부흥군의 거대한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백강구에서의 처절한 패배를 끝으로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던 3년간의 눈물겨운 부흥운동은 마침내 그 서글픈 종막을 고하게 됩니다. 풍왕은 고구려로 망명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명장 흑치상진은 유민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결국 당나라에 항복하여 훗날 당나라의 명장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류성과 임존성이 차례로 함락되고 마지막 보루였던 성벽 위로 백제의 깃발이 힘없이 떨어져 내리던 날 백제인들은 전벌판에 엎드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제 이 땅 위에 백제라는 이름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강의 풍요로움 속에서 청년 온조가 세운 작은 성읍에서 출발해 고이왕의 냉철한 법치로 뼈대를 세우고 간초고왕의 거대한 기상으로 동아시아의 푸른 바다를 호령했던 나라. 성왕의 피눈물 어린 개혁과 의자왕의 강렬했던 복수의 불꽃까지 백제의 700년 역사는 삼국 중 가장 세련되고 화려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고대의 선진국이었습니다. 승자들의 기록은 그들을 패망한 나라, 방탕한 왕국의 슬픈 결말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박물관의 어두운 조명 아래 홀로 서서 백제 금동 대학로의 그 정교하고 고결한 문양을 바라볼 때 우리는 패배자의 눈물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갔던 이들의 위대한 자존심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말이죠. 거친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호흡했던 열린 마음, 나라가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도 황산벌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장엄한 투혼, 그리고 폐허 위에서도 조국을 살리려 했던 처절한 사랑까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700년 동안 이 땅을 지켜온 진짜 백제의 얼굴입니다. 이제 긴 여정을 마칠 시간입니다. 자극적인 음악도 화려한 영상미도 없이 오직 차분한 목소리 하나만으로 조국의 흥망성쇠를 따라와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00년 전 한강변에서 시작해 사비의 거대한 낙조 속으로 저물어간 백제의 이야기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울림과 단단한 자존심의 불씨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왕국, 그러나 우리 역사 속에 영원히 찬란하게 빛날 백제 700년의 거대한 서사시를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